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코너입니다. 사건 파일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수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라고 네, 프로파일링을 하는 범죄 심리학자죠, 저는. 그 프로파일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 심리학자니까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거고, 예, 뭐 수사관들은 이제 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지금 현직 프로파일러들은 심리학을 전공한 자들이 들어가서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을 모시면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범죄 사건 네, 네. 또 그 범죄의 피의자들의 네. 그 법리적인 검토와 심리학 범죄 심리학적인 해석 네,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네.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저 변호사들도 범죄 심리학자, 프로파일러들과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교수님을 프로파일러라고 부르는 건 조금 가볍게 부르는 것 같고요. 아, 뭐라고 불러야 그래서 돼요?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예. 형사 정책의 전체적인 근간을 형성하는 그런 학문이라서 범죄 심리학자라고 불러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너무 생각할 길어요. 알겠습니다. 범심자 그럴까? 네. 고맙습니다. 범심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측면이 좀 저는 있다 생각하고 예. 심리 관련된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뭐 더 잘하실 텐데 그런데 또 사실은 감정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가라서 네. 하여튼 교수님께 많이 배우고 박사님도 많이 배우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많이 배울게요. 네. 우선 이 김건희 여사한테 집요하게 그 가스라이팅을 해서 마침내 범죄 뭐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고 그걸 선거에 악용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목사 직업이라고 하던데 최재형이라는 자하고 서울의 소리에 백은종이라는 자하고 근데 뭐 이것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는 뭐 찰떡같이 공모를 했던 모양인데 이게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서로 얘기가 갈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 우선 최재형이하고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이수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게 이제 누가 주범이냐가 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좀 더 그 나오는 그 수사의 결과들을 봐야 알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뭐 최재형 목사가 준 파우치랑 이제 일부 선물들을 뭐 아마도 당선 직후에 사가에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만 처음에는 이제 그 두드러지게 등장을 했었는데 네. 배후에 이제 서울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이제 대통령 되기 전 유세 때부터 사실 등장했던 지금 이제 매체잖아요. 예. 예, 뭐 언론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양한 이제 허위 증언까지를 이제 동원하면서 여러 이제 등장 인물들 지금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밝혀진 그런 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엮으려고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까지 전부 당시에는 장관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다 그들을 엮으려고 했던 그 에이전트가 사실은 서울의 소리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이 서울의 소리에 기획한 다양한 그 에피소드 중에 한 사람의 또 다른 등장인물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그냥 갑자기 들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제 경위는 뭐 이 사건에 대하여 청취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 나중에 변호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네. 설명을 해주실 테지만 그 전제에서 이제 지금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영상물이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물의 그 원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카메라로 찍는 장면은 있기는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단독으로
본인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부당함을 고발할 목적으로 그 전에도 이제 연고가 있어서 몇 번 만나서 이 부적절한 선물을 받는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뇌물까지 심한 경우에는 될 수가 있는 문제니까 공직자가 될 사람의 배우자가 이렇게 선물을 다 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된 경위라면 그 원본 영상이 최재형 목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찍은 네. 사람이 최재형 목사라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최재형 목사가 영상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없을 수가 있는지가 전 일단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자, 법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의 소리가 주범입니까? 저 최재형이 주범입니까? 저는 서울의 소리가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주범은 총책이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짜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수영 교수 말씀하신 그 영상물, 네. 그거는 서울의 소리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네요. 저는 그 영상을 없앴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뭐 교수님이나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전자정보는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증거 자료를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과연 당시 촬영한 것은 100% 맞는가? 뭐 이것도 사실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손과 이런 별로 안 좋은 똥손을 갖고 있지만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예. 대사 같은 거 뭐 삽입하는 건 아주 제가 볼 때 기초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주범과 종범일 경우에 형량이 많이 달라집니까? 주종 관계를 따지려면 뭐 죄명이 일단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주종 관계의 형량 문제를 따질 텐데요. 저는 이 상태로 보면은 현장성만 빠져 있는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굳이 주종을 따져야 된다면 이제 서울의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는 행동을 하는 행동에 대한 역할을 최재형 목사가 담당을 했다. 그럼 이 사건 경우에는 대개 형량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형량이요? 예. 형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형량을 적용할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혐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형량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보통 이제 죄를 저지르고 이제 잡혀서 수사를 받을 때 그 범죄자들의 심리 중에 어떻게든 형을 좀 적게 받아야겠다 이런 건 거의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누가 그 범죄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겠는 사건이어서 일단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 잘잘못을 이제 가려보자. 뭐 이런 이제 입장으로 보이고요. 이 지금 서울의 소리 백 그 대표와 최재형 목사라는 분은 현재 그 아마 피해자 쪽에 해당하는 혐의로 왜냐하면 이제 그 여사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계속 만나자고 종용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와 같이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에 사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말란 법이 없어서 일단 그걸로 신고가 돼서 조사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 김영란법 등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또 여사 쪽도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사실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둘은 서로의 역할을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찰떡처럼 말을 딱 맞춰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갈리면서 증거물도 없다고 하고 증거물 중에 일부는 이제 전체가 아니고 일부 뭐 쪼가리밖에는 증거가 없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 사건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스토킹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뭐 만나달라고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이제 이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외국어인 것처럼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레이셔널 피어, 그러니까 일종의 합리적인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 괴롭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공포를 그러면 느끼는 증거가 있느냐 지금 이 영상에서 그거는 지금 확보를 못
비슷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예. 신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네. 최재형이가 검찰 출석하면서 뭐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백을 받지 않았으면 또는 선물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이런 취지죠. 예, 그가 저희가 들을 땐 이게 무슨 얘기처럼 들리냐면 예. 옷을 조금 단정하게 입었으면 뭐 성범죄 안 터졌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처럼 보여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관련해서는 보통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자기도 나름대로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몇십 년의 인생을 걸고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걸릴 수도 이거 불법인 줄 알고 찍은 거죠. 당연히 제가 그러니까 묘사 소매 이렇게 밑에다가 해갖고서는 숨겼겠죠. 이렇게 찍으면 네. 되겠습니까 이거 박사님한테 그럼 안 될 거 아닙니까? 어허.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고 자기도 뭔가 불똥이 튈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면 최재형 목사님하고 누가 뒤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기 인생을 걸었단 말입니다. 예. 자, 그 정도 됐으면 이 영상이나 대화 내용을 누구에게 팔려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 이제 피해자 측에 사용을 한다면 공갈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상대편 적에게 팔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큰 보수를 받고 네. 넘기려는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은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돈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재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께서 딱 한 그 얘기가 들어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게 그게 불법 촬영. 네. 네, 불법 촬영 죄는 범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법으로 촬영하는 거 뻔히 알면서 숨겨가지고 찍었는데 뭐 일종의 조우, 뭐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한 스튜디오는 사전에 미리 마련해 놓고 네. 그러면 그 스튜디오에 네가 뭐 유인되어서 들어온 게 네가 잘못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는 입장이랑 거의 비슷한 네. 입장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네. 그러니까 불법 촬영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는 뭐 논쟁의 여지 없이 그거는 딱 들어맞는 얘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후려쳐서 네가 왜 받았느냐, 네가 왜 불법 촬영 당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 수많은 불법 촬영죄 피해자들은 참 난감하게 이를 데 없는 거죠. 예. 그래. 불법 촬영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도 좀 검토가 심각하게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당사자 간의 대화이긴 한데 네. 비공개 대화 아닙니까? 비공개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사용하는 증거까지 뭐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또는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다. 그것까지는 뭐 말할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대화 내용 나눈 것을 그 사람이 어떤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어서 예. 유포하는 단계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예. 이로 인해서 얻는 이 공개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에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공익은 전혀 뭐 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서 네, 네. 결국 이제 스토킹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계좌 내역과 예.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해서의 이 통신비밀보호의 범위 이 문제까지 아마 다 검토가 되는 그런 사안이 돼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상당히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혐의들이 생각합니다. 다 인정이 이게 다 되면. 허용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저히 사생활은 보호될 수가 없는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네. 김정숙이하고요. 그 전석 단골 디자이너인가 하고 그 딸 네, 네, 네. 하고 문다혜하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데 이건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 관계를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금전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분들께서 이 금전의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이게 입증이 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건으로 그래요?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분이 수사를 하던 분이 지금 서울지검장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좀 더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김정숙 여사께서 굉장히 그 재임 기간에 화려한 의복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샤넬 한글이 있는 샤넬 옷까지 등장하더라고요. 옷 리스트에 보니까. 그것도 의혹이 있어요. 샤넬 옷 그거 네. 그래서, 돌려줬냐 어쨌냐. 뭐. 샤넬이 한글을 어떻게 알아서 그거를 한글이 들어간 샤넬 옷이라는 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 경위를 여하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의복을 담당하던 디자이너라는 분께 그러면 옷값을 어떻게 지불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그 뭐 요새는 다 자동이체하니까 뭐 그런 그 근거가 있지 아니하면 네. 그러면 이제 현금 지급과 연관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남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이 결국에는 또 이분의 이제 디자이너의 따님과 또 문다혜 씨 간에 무슨 뭐 돈을 주고받은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알려진 것보다 앞으로 알려질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저 빙산의 일각이 조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캐보면 굉장히 그 거대한 커넥션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문다혜 씨가 표현을 쓰시는 것 중에 보면 페이스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300만 원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웃는 듯한 내용에 대한 글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수사를 이제 아직 많이 안 받아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 단서로부터 고구마 줄기처럼 끊어져 올라오는 게 수사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올라오거든요. 특히 이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현금성 지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실수로 한번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내역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계좌이체 내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가 윤곽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빙산의 일각이 되느냐 아니면 그거 하나는 그냥 찻잔 속에 폭풍이 되느냐 그 문제는 이제 문다혜 씨와 지금 오지 않고 있는 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네. 그 프랑스 국적의 A 씨라고 네. 이제 지목되는 그분 5년간 의전 담당을 하셨다는 그분의 이제 참고인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인인데 불러서 안 오면 그 다음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구인은 못 합니다. 혐의가 있고 피의 사실이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이 돼야만이 그렇습니다. 강제 구인이 네. 가능합니까? 네네. 해당 사안만 기소가 됐을 때 네. 증인으로서 이제 강제 구인하거나 소환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냥 단순히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은 강제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조금 범위를 넓혀보죠. 그 문재인 회고록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김정숙이 타지마할에 첫 무슨 단독 외교라고까지 표현하고 막 이러고 돼 있어요. 교수님, 네. 문재인의 심리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런 그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실 거면 저는 범죄자의 심리는 잘 아는데요. 예. 대통령의 심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게 사실은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일어난 이제 일들인데 네. 2017년도에 이제 그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일어난 일들인데 문제는 2019년도 말부터 코로나 격리가 생겨가지고 아무도 이제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전부 그냥 이제 뭐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어요. 이런 많은 의혹이 그 당시에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발이 되는 시점이 보면 작년도 초였나? 뭐 작년도 말이었나? 네. 고발이 아주 늦게 됐어요. 이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뒤늦게 고발된 사건입니다. 이게 뭐 타지마할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추적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다 찾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변방에서 뭐 중심으로인가 그 책 때문에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 책에서 네. 그 자기 아내인 단독 김정숙이 외교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네, 뭘 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죠.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쓰신 일인데 그 안에 그 대목이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맞물려 가면서 이게 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사건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의 심리 상태는 얘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별로 생각 안 하고 쓰셨을 것 같아요. 아, 본인의 이제 많은 그 업적을 나열하는 와중에 지금 김정숙 여사도 단독 외교를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최초로 했다 이런 얘기를 좀 자랑하시고 싶어서 쓰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엮여가지고 근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문재인이가 쓴 대목이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국고로 관광 갔다고 비난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좀 그 말씀이 좀 조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악이 무슨 뜻이죠? 좀 충분히 설명이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아니 뭐 이렇게 단독 외교를 하시려면 그냥 1등석을 타시고 문광부 장관 앞장 세워서 네. 가셨으면 되는 일입니다. 예. 굳이 대통령 전용기에다가 뭐 그렇게 요란하게 나는 대통령이 사실 아니잖아요. 여사님일 뿐인데 그렇게 마치 이제 그 본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는 것 자체가 김정숙이 제가 이렇게 5년간 보면 네.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대목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뭐 아니 문재인보다 먼저 앞서 막 걸어 다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그러니까. 그 사진 봤습니다. 예. 근데 뭐 좀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가끔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들 중에 특히 이제 기혼 뭐 중년 여성들 중에 본인의 이제 어떤 성취가 아닌 남편의 성취를 자기의 성취인 양 혼돈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뭐 그런 그 실수를 알겠어요. 하셔서 결국 이 지경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승 변호사. 네,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나신 지 한 2년 좀 넘었잖아요. 네. 회고하실 게 있나 좀 싶어요. 벌써? 벌써. 미국 같이 그런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도 임기가 끝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록 하나 나오고 말까 뭐 이 정도인데 슈레더 같은 사람도 회고록 썼다가 뭐 완전히 막 이렇게 공격당하는 거 보면 근데 뭘 2년 만에 회고하실 게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건 국가를 보위하는 직책을 5년간 수행을 하셨고 평생간 예우와 의전을 받는 이유가 국가 기밀과 관련돼서 국가 이익을 보호해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회고록에다 본인 이익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써서 공개를 해버리면 뭐 기밀이 없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대한민국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상 기밀이나 어떤 군사상 기밀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교수님 왜 자기가 무슨 정보기관의 그 비밀 정보 요원이라고 착각하고 일반인이 네, 그렇게 네, 막 네, 행동하고 네. 그런 경우에 그 심리 상태 뭐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 판단 능력이 아직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요게 이제 기준인데요. 예, 만약에 없으면 망상이죠. 예.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망상이죠. 예. 아니 타지마할 갈 때 그 사진을 보니까 뭐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정보부 요원 같더라고. 뭐 그렇게는 그 추정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굉장히 추정이 안 이렇게 된다. 앞장서셔서 모든 사람이 뒤를 따르고 이런 모습으로는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경위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알겠어요. 뭐 다른 곳에 허황 후에 무슨 뭐 어느 기념관에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타지마할에서 400km나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가 아닌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고 이런 거니까 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범죄자가 아니라서 이 문재인의 심리 상태는 얘기하기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범죄자 얘기 물어볼게요. 조국이는 어떤 심리 상태길래 지금 저러고 다닙니까? 그 범죄자잖아요. 제가 이 아이템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까지 미뤄둘게요. 예. 네. 우리 이승훈 변호사. 네, 일단 뭐 사건부터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개수가 너무 많다 보면 예. 기억이 잘 안 나셔서 뭐 잘못한 게 뭐였지 이렇게 되시거든요. 지금 조국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보면 아드님 관련해서 한영 외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네. 고려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로스쿨 이렇게 해서 업무방해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따님과 관련돼서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뭐 아시죠? 뭐 허위 인턴십, 허위 체험 확인서, 허위 증명서, 뭐 대리 시험, 아 그렇게 많아요? 뭐 등등이에요. 이게. 아직도 더 있어요? 예, 좀 더 있어요. 좀 더 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청탁금지법이 있죠. 예, 장학금 받은 거. 예. 그리고 특별감찰반 관련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렇게 이제 죄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네. 예,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과 문서의 진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회 신뢰와 관련된 것을 주로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거는 범죄 행위를 제가 한다.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니 조국이가 뭐 좌파라면서요. 지 스스로 네. 뭐 사회주의자다 뭐 이러고 그랬고. 강남 좌파. 그리고 예전에 네. 활동한 이력도 있고 그런 종북주사파나 좌파들은 대한민국 법 체제를 전혀 존중 안 해요. 이거 전복시켜야 할 대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그건 옛날 그 시절 얘기고 네. 군사정권 얘기고 아니,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은 이번에 제일 큰 문제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이 말씀하신 그런 그 사소한 행위들이 네. 사실은 누굴 죽이거나 성폭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나 사실은 다 불법이죠. 그렇죠. 정말 불법을 굉장히 부지런히 벌리셨더라고요. 생활화돼 있는 수준이다라고 네, 저는 거의 한 생각이 달에 한 들거든요. 번씩은 지금 건수가 올라올 정도로 많은 문서 위조와 그러니까 예. 일상이 불법이지. 그러니까 문서와 관련돼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자녀와 관련된 문서는 그냥 편하게 직접 작성도 하시고 뭐 이렇게 가끔다 쓰시기도 하시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다 이렇게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네. 실제로.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냐 하는 건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사고는 굉장히 초법적 사고를 하시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과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는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 있는 곳에 가셨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시겠다는 게 헌법을 개정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서 위조 정도는 아니구나. 예.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근데 헌법을 위조하지는 못하겠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법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자기의 알겠습니다. 기준대로 예. 법도 다 뜯어 고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저희가 편성을 바꾸면서 시간을 100분으로 줄여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마지막 질문 제가 짧게 드릴게요. 네. 사페가 뭐예요? 사페? 사이코패스라고 예. 예, 심리 용어입니다. 예, 그 범죄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공감 능력 전혀 떨어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반사회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죄의식이 없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늘상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고통 같은 것을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조국이는 사페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네, 명확하게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뭐예요? 사페도 아닌데. 저는 그건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얘기한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사페입니까? 아닙니까? 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거기도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 사페 한국 정치가 사페인 것 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발언 들으셨죠? 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발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를 정치를 지칭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저는 예. 조국 대표랑 이재명 대표 둘 다 어. 국가 사회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형태도 이제 개인적 사회주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국가 단체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관점이 있는데요.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가를 인격적으로 관념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페라는 얘기를 아마 꺼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우리 댓글창에는 못된 짓을 알고도 저지르면은 소시오패스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도 나쁜지도 모르고 저지르면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아,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비교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조국 교수와 이재명 대표는 다릅니다. 네. 아, 두 사람은 다르다. 네, 거기까지만 제가 예, 얘기 드릴게요. 어느 쪽이 뭔지는 몰라도 네, 어쨌든 어쨌든 다릅니다. 둘이가 네. 같은 건 아니다. 네. 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이제 이재명 대표 같으면은 범죄 유형으로 친다면 굳이 친다면 계획 고의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확신범 계열에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렇게 다릅니까?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확신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표정을 쓰시고요. 이재명 대표는 확신이 없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표정을 씁니다. 아우 예리하시네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게 경찰과 수사를 할 때는 이제 공개되지 않는 거니까 네.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수사에 도움이 되면 되고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방송에 나와서 할 때는 그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얘기라서 쉽지가 않죠. 지표놀이 같은 거는 교수님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를 만드신 분이세요. 한국의 여러 가지 범죄 지표를 직접 만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표는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년범 지표나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범 지표, 위험성 지표 같은 것들을 실제 한국에 없었을 때 만드셨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런 그거 1세대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게 있어야 판단의 그렇죠. 근거로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제 지표들은 그 일종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A냐, 누구는 B냐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코멘트 네. 하신 분께도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하, 예. 심지어는 사이코패스적인 특성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가 사이코패스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답하기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이승우 변호사, 이수정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어려우세요? 저는 재밌는데요. 저는 형사 사건 그 강력 사건 더 취향인가 봅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치인들이 이름이 왔다 갔다 교수님 하니까 저도 처음에 머리에 지내렸어요. 아우 네. 왜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지내려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좀 더 잘 하실 수 있는 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강력 형사 사건 쪽으로 앞으로 한 꼭지 정도는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